단 3일. 인공지능이 수천 년 역사의 학문을 말 그대로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고전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세계가 AI 앞에서 어떤 생존의 위기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두 갈래의 미래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0억 원. 이게 뭐냐면요. 한 국가가 1년 동안 고전 번역이라는 분야에 쏟아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억 원짜리 1년 내내 해야 하는 이 프로젝트를 AI가 해치우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단 3일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인문학계 전체를, 아니 지성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충격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매달려야 하는 번역 사업이 이제 AI한테는 그냥 주말에 뚝딱 해치우는 과제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술적 도약 앞에서 학자들은 정말이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AI가 번역을 다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인문학자는 뭘 하는 사람이지?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 말입니다.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학자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 번역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제대로 된 고전 지식을 만들어내도록 가르치고 감독하는 일종의 AI 트레이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자, 그럼 이 AI 트레이너가 되겠다는 선언,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존 전략으로 이어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AI랑 어설프게 경쟁하려고 하지 말자. 대신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서 아예 AI를 통제해버리자. 바로 이거죠. 그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해법이 바로 이 버티컬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챗 GPT 같은 범용 AI는 온갖 인터넷 정보를 그냥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른바 환각 현상을 일으키죠.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전문가들이 검증한 아주 깨끗하고 정확한 고전 데이터만 골라서 AI에게 먹이는 겁니다. 뭐랄까, 외부 오염이 전혀 없는 AI 온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 AI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는지, 예를 들어 옛날 지명이나 인물 이름 같은 데서 어떻게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올바른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해주면서 AI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게이트키퍼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비로소 이 AI가 믿을 만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해법은요, 아주 영리하고 현실적인 생존 계획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보세요. 그냥 번역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따내기 힘드니까 이걸 미래 산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이렇게 멋지게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AI 고전학 컨소시엄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계산까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정말 뼈아픈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생존 전략, 영리하고 현실적인 건 알겠다. 하지만 이건 AI가 가져올 혁명의 본질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이죠.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존 학자들은 AI를 어떻게든 통제해서 오류 없는 완벽한 번역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선 무슨 소리냐, AI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걸 발견하고 탐험해야 할 지적 파트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완벽한 기계를 만들려는 거고 다른 한쪽은 AI와 함께 새로운 사유를 하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적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죠. 비판가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18,000시간씩 끙끙대면서 손으로 자료를 찾던 그런 꼼꼼함, 그런 고된 훈련이 있어야만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비판의 칼날은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옛날 기술이 더 이상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이 발명된 시대에 내가 활쏘기 명수니까 총도 잘 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된 건데 말이죠. 지금 그들이 하는 주장이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세계적인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말타기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전혀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필요한 기술의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비판가들은 바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어쩌면 그 어려운 한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는 고통 없이도 AI와의 깊이 있는 대화만으로 고전의 철학적 정수에 훨씬 더 빠르고 어쩌면 더 깊게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텍스트를 만들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올 진짜 혁명은 어쩌면 텍스트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전을 단순히 글자로 읽는 시대가 아니라 AI와 대화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감성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인문학을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세웁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길은 생존의 길입니다. 어떻게든 과거의 지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AI 시대를 버텨내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길은 도약의 길입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인문학 자체를 재창조하자는 어찌 보면 대담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인문학은 과거의 성을 굳건히 지키는 수호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AI의 손을 잡고 미지의 미래를 여는 개척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